안녕하세요. 전국의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부산 연세척병원 신경외과 이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말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저희 병원의 그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이신 우리 조윤철 원장님을 모셔서 많은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주사, 뼈주사, 프롤로 주사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척추주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라이브 합동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면 우리 조윤철 마취과 원장님은 부산 동아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를 이제 수련을 하셨고요. 현재 저와 같은 부산 연세척병원에서 척추 주사와 또 환자들 마취를 위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조윤철 원장님은 그 척추 주사 그 시술 횟수가 한 10,00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많은 척추 환자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척추 주사에 대해서 많은 좋은 정보를 받아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세척병원 비수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조윤철입니다. 며칠 전 이남 원장님께서 신경주사에 대한 방송을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까 이제 저도 고민을 하면서 비욘디 채널에 올라온 많은 영상들과 과거 이남 원장님께서 방송하신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남 원장님께서도 지난 영상에서 척추 질환의 전반적인 것들과 그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신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또 비욘디 채널에서도 이제 신경 주사에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이 과거에 척추 질환을 앓았고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제가 제 척추를 관리하고 있는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환자로서 치료받았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깜빡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조윤철 원장님이 슬라이드를 정말 유익하게 알차게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 나오는 사례가 본인 사례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흔치 않거든요. 의사가 자기가 이제 척추 질환을 앓고 너무나 아팠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제 옆에서 같이 방송을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사례가 본인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와닿을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하고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돌리시면 됩니다. 네. 자, 28세 남자 환자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이 환자는 예전에 저였습니다. 13, 14년 전에 제가 의대를 막 졸업하고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날은 아침부터 허리가 조금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출근하면서 저도 약을 먹으려고 이제 신발을 신는 중에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허리를 펼 수도 숙일 수도 없는 상태로 그대로 119를 타고 이제 읍내에 있던 보건의료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제 증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누워있기 힘들었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아주 엄청난 통증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다리로 뻗치는 저림감이라든지 방사통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에 척추 주위근, 이제 척추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들에 만지면 아픈 위치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서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소변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날 이전에는 그 별다른 증상은 없으셨어요? 네, 전혀 없이 전혀 허리 갑자기 이런 증상이 갑자기 정말 119에 실려갈 만큼의 네. 극심한 통증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디스크 증상이라고 하는 이런 추간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통증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허리 통증도 강하게 있었고요. 그런데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감이라든지 방사통 같은 건 없었는데 허리를 숙일 때 발생하는 통증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압이 높아지니까 발생할 수 있는 통증, 혹은 움직이거나 앉아 있을 때 심해지는 통증, 이거는 저는 다 가지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침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복압을 줄 수가 없어서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신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척추 주위에 압통점이 있었다는 점, 요것에 조금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 내원하시면 수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볼 때가 많은데요. 네. 보통 이제 이럴 때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는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경우, 근데 여기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오시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물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요. 하지마비, 이거는 저처럼 통증 때문에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감각이 저하가 된다든지 힘이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이것들은 응급 수술에 해당이 되죠, 원장님. 맞아요. 이 예. 부분이 그 일반 그 환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하지마비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도 수술을 해야 된다. 뭐 빨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 다리에 힘이 빠진 게 정말 허리에서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운동신경까지 망가져서 다리에 힘이 빠진 건지, 아니면 원장님처럼 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힘이 빠져서 못 걷는 건지,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그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죠? 예. 자, 그리고 배뇨 장애, 이것도 이제 일종의 마비와 비슷한 건데 관략근에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제 소변을 아예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랑은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죠. 뭐 저처럼 배에 힘을 줄 수 없는, 압력이 높아지면 소변을 볼 수 없는 이 상태랑은 조금 다른 경우가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극심한 허리 통증, 사실 이것도 이제 수술에 이제 적응증이 된다는 점에서는 뭐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수술 적응증에 표시된 여러 항목 중에서 또 배뇨장애도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저처럼 척추를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제가 예전에 강의에 말씀드렸을 그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요추 4번, 5번의 디스크가 심하게 뻥 터져가지고 갑자기 신경을 아주 심하게 누르게 되면 다리의 양쪽에 힘도 빠지고 감각도 떨어지면서 소변, 대변 장애가 오잖아요.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마미총 증후군에 의한 배뇨장애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응급한 수술의 적응증이 되겠지만, 원장님 경우처럼 이게 배에 힘이 안 들어가서 소변을 못 보는 거는 또 다르죠, 그죠? 네, 이 정도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당시에 이제 저와 같이 근무를 하시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계시는 의료원으로 이송되다 보니까 그곳에는 사실 시설이 뭐 MRI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MRI 촬영도 해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일단 진통제를 맞고 그리고 이제 경과를 지켜봤는데 뭐 전혀 호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척추 주위근에 압통점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통증 유발점 주사를 맞게 되겠습니다. TPI라고 하는 그 네. 주사를 시행을 하셨네요. 네. 자, 여기서 통증 유발점 주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통증 유발점 주사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담이 들었다, 혹은 근육이 뭉쳤다라고 호소하시는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근육이 긴장돼 있는 상태, 우리 추웠을 때도 힘을 안 주고 있다거나 이런 긴장 상태가 되었을 때, 혹은 과도하게 근육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우리 타우트 밴드라고 하는 근육에 단단한 띠가 잡혀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뭉쳤다라고 하는 그 띠가 만들어지는데, 이 띠를 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결절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통증 유발점 주사라는 것은 이 결절을 주사바늘과 약물을 통해서 깨워주는 거예요. 실제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만져지는 단단한 띠 속을 손으로 이제 촉지를 하고 거기에 바늘을 넣고 약물을 주입을 하면서 이 자극을 없애주면은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분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어깨라든지 뭐 허리라든지 근육의 다양한 근육에 나타내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 저희가 근데 우리 이것들이 보통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휴대폰을 오래 보는 자세, 이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하면은 디스크에 하중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TPI도 결국에는 과도한 근육과 그리고 잘못된 오랫동안 사용하는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 근육을 우리 허리, 그러니까 뼈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긴장 상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긴장 상태가 이제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우리 등을 받쳐주고 있는 뭐 승모근이라든지 그렇죠. 능형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합통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같이 치료를 해주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MRI를 찍었는데 뭐 디스크나 협착은 별로 없어요. 네. MRI. 근데 환자분은 이 뒷목부터 어깨 쪽지 네. 여기가 굉장히 아파하고 뭐 고개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렇게 막 누르면은 뭔가 좀 딱딱하게 몽어진 것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나 협착에 의한 통증이라기보다는 뭐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오래돼서 이 척추의 그 자세가 틀어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근육이 항상 긴장 상태가 유지가 돼서 이제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러면 네, 원장님.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네.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것뿐만 아니라 치료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1차적으로 주사 치료를 이제 신경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네. 이제 거기에 같이 근육 주사도 이렇게 TPI도 같이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 디스크나 이런 게 있어서 신경 주사도 하면서 또 근육이 또 뭉쳐 오니까 이 TPR라는 주사를 같이 병행해서 네, 같이 그렇죠. 주사를 하면은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제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저도 이 TPI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제 증가를 보면 경과를 보면은 이제 배뇨가 가능해졌고요. 이제 복압을 이제 배에 힘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너무 아파서 옆으로 돌아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바로 누워서 이제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움직인다거나 몸이 흔들릴 때 통증이 뭐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 생기는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정차를 할 때 잠깐 끼익 하면서 그쵸, 예, 몸이 쏠리죠. 흔들림에도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허리가 있었고, 계속. 그런 증상이 있었고 허리 숙이는 자세는 그냥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세수도 못 하고 그대로 네. 막 매일 아침마다 계속 서서 샤워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통증이 좋아진 부분이 있는 점에서는 제가 분명히 TPI에 반응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쵸, 제가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었다는 걸 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통증의 시작도 아주 급작스럽게 갑자기 그렇죠. 생겼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심한 통증이 3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디스크 쪽의 문제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나요?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증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것들이 오랫동안 질환이 되지만 우리 흔히 이제 디스크 질환이 있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었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게 아무데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보통 한 3개월 정도 네, 되고 그쵸. 이제 그게 치유되는데.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는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가 경과를 보게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치료의 경과를 과거에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허리를 숙이는 자세 이제 이런 자세 때 통증이 악화가 되는 자세가 있었고 그게 한 3개월 정도 지속됐다는 네. 점에서는 이제 뒤에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디스크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그쵸, 거기도 이제 있었구나라는 추정해 볼수 있다고 말씀이죠. 이제 생각해 볼 수 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저와 같이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사실 전문의 선생님들도 계셨고 재활의학과 선생님도 계셨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사실 대학병원에서 이런 통증 치료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배운 과정이라든지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사실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뭐 있지도 않았고요. 저도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본지 못한 채 되게 고통스럽게 이제 3개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지금처럼 통증 치료에 대한 인식이 네. 많이 알려진 시절이라면은 뭐 다른 신경 주사를 맞아볼 생각을 했을 그쵸, 거고요. 그쵸. 아마 지금 제가 다시 이 그때로 돌아간다고 상황이었다면. 하면은 저는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술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 예. 그 신경 차단술을 그냥 했겠다. 예. 이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이제 알기 위해서 척추 통증을 먼저 볼 건데 척추 통증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염증 반응성 통증,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지 혹은 협착에 의해서 여기가 계속 눌리다 보니까 염증 네. 물질이 분비가 되고 거기에 신경이 붙는 이런 작용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걸 염증 반응성 통증이라고 하고요. 네. 하나는 이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거기를 그냥 계속 누르고 있어서 이런 그렇죠. 물리적 압박에 의해서 네. 생기는 물리적 통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저희 이제 영상에서 네네네. 박정근 병원장님께서 네.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하실 때 펀치를 날려서 맞았을 때 아픈 거는 물리적 통증이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서 부어서 거기가 아픈 거는 맞아요. 연증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 그렇죠. 보고 아 이거 역시 표현이 정말 적절한 비유다. 예, 저도 생각했습니다. 전 되게 감탄했거든요.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음.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한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추궁관 경막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 추궁관 경막의 주사, 그리고 우리 흔히 꼬리뼈 주사라고 하는 네. 미추 경막의 주사. 여기가 이제 꼬리뼈.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이즈가 꽤 커요. 근데 실제로 만져봤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근데 있어요. 저도 이제 경험이 좀 있지만 많이 해봤지만 이게 의외로 또 좁으신 분들은 바늘이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던 경험이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꼭? 저도 아예 일부 경우에는 아예 막혀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조금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다리로 내려가는 각각의 신경이 내려가는 이제 경추관공, 이제 신경이 내려오는 길을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추관공 경막의 주사로 추관공. 볼 수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예.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먼저 추관 경막의 주사를 보면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디스크를 보시면 여기 안에 신경 실제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 있어요. 노란색이요? 예, 이 노란색 네. 신경이 보이는 데가 있는데 뭐 실제로는 여기가 인대와 피부로 덮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를 이제 바늘로 접근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대와 바늘을 뚫고 들어가서 신경에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에 위치를 시키고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신경 주변을 약물이 이제 퍼져서 둘러싸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약물을 주게 되는데 이 약물은 성분은 국소마취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그리고 유착박리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그런가요? 예, 스테로이드 네. 제제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주사를 할 때는 핵심적인 역할을 조금 하게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죠. 잘 쓰면 정말 좋은 약인데 예. 이제 과용해서 문제잖아요. 네, 과거에는 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 사용했던 일부 약제라든지 네. 과량을 뭐 자주 너무 사용해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현재는 이제 그런 간격들이 많이 조절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약물들이 많이 바뀌었고 해서 네. 이제 그 간격과 약물 농도만 지켜준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그리고 지금 준비하신 거 보면 유착박리제라고 또 돼 있는데 네네. 가끔씩 저희 외래에서 네. 이렇게 인터넷 보고 많이 오신 분들이 요즘 있는데 네. 저한테 여쭤봐요. 제가 이제 경막의 주사를 처방을 내면 원장님 유착박리제 들어가나요? 뭐 꼭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여쭤보는 계시거든요. 네네. 이 유착박리제 역할은 뭔가요? 이 신경 차단술에서? 유착박리제의 역할은 일단은 뭐 기존의 국소마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엔 들어가서 우리가 좋아진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초기 부분, 예, 초기를 그 담당하는 초기에 거. 반응을 네. 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네, 거고 그게 마취제고.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이제 아까 말한 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종이랑 염증을 제거해주는 가라앉히는. 이 역할을 하게 네. 되지만 유착박리제는 보통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네. 기본적인 역할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디스크라든지 이제 협착증이 이제 여기를 신경막을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가 유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물이 잘 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약물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좀 녹여내는 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그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서히 진행이 되다 수년간. 보니까 네. 딱 붙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음. 여기에 유동성, 움직임만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움직임이 개선이 되니까 통증을 줄여주는 그렇죠. 역할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내시경 수술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수술장에서 보면은 그 협착증이 오래되신 분들 네. 그 정도 더 심한데요. 유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신경이 원래는 이제 굉장히 그 주변에 지방 조직이 있어서 미끌미끌하고 아주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 협착증이 수십 년간 오래되신 그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지방도 거의 소실되어 있고 그 신경막과 황색인대나 뭐 주변의 관절, 뼈에 이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물을 덮어 놓은 것처럼 신경 위에다가 그물을 덮어서 신경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꽉 올가맨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착박리제 효과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상쇄시켜주는 네, 네, 그래서 약이 그런 잘 역할. 퍼지게끔 하는 네. 그런 효과.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네. 때
부신 피즈 호르몬제도 여기에서 이제 가라앉히는 역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유착 박리제만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것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이걸 단독으로 사용했어도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데 그 굉장히 센세이션하네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의문이 있을까요? 되게 고민을 했는데 뭐 최근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논문들의 제시를 많이 그러면은 하시더라고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이제 사용해서 쓸 수 없거나 뭐 네. 당뇨가 심한 분들은 사실 스테로이드 잘 못 쓰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약물 중에서 국소마취제와 유착박리제만 조합해서 주사를 해도 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네. 뭐 부신피즈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는 뭐 있지만. 그런 결과는 나와 있지만 네. 그래도 이 단독 사용만으로도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제시가 네네.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계속해서 좀 네.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시술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이런 뭐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수술방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는 시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감각만으로도 사실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외래에서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생긴 이런 시암이라고 하는 네. 엑스레이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정확하게 바늘이 우리 신경막 주변에 위치했는지 조형 장치로 확인을 하고 약물을 주사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꼬리뼈 주사, 꼬리뼈 미추경막의 주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비수센터 오셔가지고 여쭤보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나는 허리가 아픈데 왜 꼬리뼈에다가 주사를 놓습니까? 맞아요. 네.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진에서 볼 수 여기 실물이 있습니다. 네. 이걸로 설명해 보면은 우리 신경이라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꼬리뼈 밖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공간이 여기를 세이크라 하이어터스라고 하는 이제 인대로 둘러싸여 있는 그쵸. 공간인데 네. 여기에 바늘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바늘을 집어넣으면은 이 바늘이 여기 따라 있는 이 신경을 따라 약물을 집어 거꾸로 이제 허리에까지 올라가게 하면서 이 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밀어 넣는 거죠. 허리 쪽으로 쭉. 위로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 이거 시술할 때는 이제 이 위치가 특징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손가락으로 촉지해서 이제 그대로 그 인대를 뚫는 느낌만 느끼면서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뭐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뭐 시술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시암이라는 엑스레이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다시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꼬리뼈 주사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얼마나 아픈지 좀 알려달라고. 이게 다른 주사보다 이게 뼈에 닿아서 더 아픈가요? 어떤가요? 이게 사실 저도 이 주사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안 받아봤어요. 저는 아픈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저는 대학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나와주셨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교수님이 저한테 주사를 잘못 놓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팠나 봐요? 네. 아 그래요? 사실 주사를 넣을 때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끼는 부분이 피부를 뚫을 때 이제 아프다고 그쵸? 가장 많이 뚫을 느낀다고 때. 저희가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피부도 뚫어야 되고 거기 있는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인대도 뚫어야죠. 이때도 통증을 좀 느끼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좁은 공간에서 약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오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다 압박을 하게 돼요. 어근하잖아요. 또 어근하게 뭔가 올라오는 느낌. 정확하게 뻐근하다는 표현보다는 와 좀 터질 것 같다. 압박감이 엄청나군요. 압박감이 굉장히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여기 마취 안 놓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마취를 하는 거는 피부에 들어가는 그 마취를 위해서 그렇죠. 이제 부분을 상쇄시키고 국소 마취만 본인만 딱 하는 거죠. 피부만. 근데 실제로 이게 들어갈 때 아픔을 느끼는 부분들이 안에 들어가 신경이 퍼질 때라든지 혹은 인대를 뚫을 때 그때 통증들이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 그런 효과가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좀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그 꼬리뼈 주사할 때 아프니까 뭐 물론 꼬리뼈 주사를 하기 전에 얇은 바늘로 국소 마취하고 주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두 번 찔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환자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처음 따끔하는 건 똑같으니까 저는 꼬리뼈 주사할 때 마취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환자분 꼬리뼈 한번 따끔할게요 하고 그냥 넣으면은 또 환자분들이 크게 이렇게 불편해하지는 않으셔서 저는 따로 국소 마취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장님 뭐 하시고 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경막의 주사, 뭐 웬만한 주사 다 맞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맞을 때 느끼는 거는 네. 마취 주사를 맞을 때 사실 아프거든요. 그것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아프죠. 그 다음에 바늘이 들어가는데 피부만 마취를 하다 보니까 안에서는 계속 아픈 게 좀 느껴져요. 그리고 그리고 국소 마취를 하고 주사를 한다 하더라도 네. 통증이 또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서도 사실 마취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그쵸, 되는데 뭐 1, 2분 정도? 근데 대부분은 바로 좀 마취를 하죠. 하다 네, 보니까 바로 하죠.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시술할 때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네. 저도 이제 계속 여러 번 시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국소 마취제를 조금 넉넉하게 주사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조정한 다음에 주사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뭐 대부분 빨리 시술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한 번에 그냥 바로 시술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네. 상상보다 아픈 거지 못 참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암이라는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인대 위치에 들어갔다 싶으면 다시 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해요.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약물을 이렇게 주입을 하면서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가장 신경주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경추관공 경막의 주사가 될 겁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경은 여기 있는 이 척추과 사이의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사이에 바늘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물을 주입을 하면은 이 약물이 거꾸로 여기 신경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안쪽으로 퍼진다는 말씀이죠. 네. 밖에서 주사했지만 신경이 네. 여기 내려오는 길을 따라 여기 그림처럼 쭉 네.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왜 저희 병원에서 시술한 영상을 보면은 이제 오른쪽 4번 신경에 해당이 네. 되는데 약물을 주입하면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신경 경로를 따라 안에 정확하게 올라가서 네. 약물이 퍼지는 게 되는데 장점을 보면은 이제 여기 약물이 결국에는 그 특정 신경, 이 4번 신경에 아주 집중적으로 좀 모여 있기 때문에 특정 신경을 치료하는 데는 아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여지는데 네. 대신에 이거는 조금 주변에 피해야 되는 혈관이라든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암이란 영상 장치를 꼭 반드시 보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추관공 주사는 이제 보면 이게 왼쪽인가요? 하여튼? 오른쪽. 네. 그러니까 환자가 아픈 쪽 한쪽만 왼쪽입니다. 환자가 한쪽만 아플 때 그 예. 아픈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주사할 수 있는 장점인 거잖아요. 예. 요 후궁 사이 주사나 꼬리뼈 주사는 뭐 오른쪽 왼쪽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물어보거든요. 환자분들이 뭐 허리가 저는 뭐 전반적으로 아프니까 그럼 주사를 어디다 맞아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추간공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허리가 전반적으로 아플 때는 그냥 꼬리뼈나 이런 거 하면 되고 한쪽 다리만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다가 주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어느 쪽에 주사를 맞는지 좋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 조금 여쭤보시는데 네네네. 저도 이제 사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네. 뭐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증상이라든지 그 위치를 보고 이런 신경 위치를 추정을 해가지고 약을 주시기 때문에 뭐 사실 저희 병원에서처럼 이제 MRI를 찍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하는 데는 뭐 사실 양측으로 준다든지 여러 부위에 대해서 이런 경추관공 시술 그렇죠. 주사를 시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네. 뭐 일반적으로 시술을 하다 보면 각각의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위추 간경을 넣으면은 위에서부터 올려서 아래쪽 쪽으로 좀 더 고유한 좀 양이 잘 퍼지게 다양한 부분으로 퍼지게 할 수 있을 거고 네네네. 뭐 추궁관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신경 같은 경우 주사 같은 경우에는 네. 특정 부위에 이제 좀 더 그 다양한 넓은 범위를 특히 뭐 미추 간격에 밑에서 약을 주다 보니까 올라갈 네.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아파하는 그 주변으로 약물을 다양하게 많은 약물을 퍼질 수 있게 하는 점에서는 조금 더 그런 장점을 또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이 지금 세 가지 주사법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이 세 가지 주사의 용량은 차이가 있나요? 용량? 용량이 사실 이런 약물의 용량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용량들은 없고 개인적 네. 경험에 따라 좀 네네.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추관공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신경에 대해서 그쪽으로 약물을 주다 보니까 용량을 조금 줄여서 그렇죠. 많이 줄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네. 주는 편이고 범위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는 네네네. 있겠지만 여기는 다양한 부분을 좀 퍼지게 하고 싶어 하기 네. 때문에 약물을 조금 많이 줘야 되고 특히 꼬리뼈 주사 네, 여기는 위추 신경 같은 경우에는 멀잖아요, 좀. 밑에부터 올려줘야 네. 되고 실제로 여기 밑에 있는 이 천추 부분이 실제 공간이
꽤 많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뭐 15 해부학 네. 뭐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네. 한 15에서 45cc까지 간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안이 요 볼륨이요? 예, 볼륨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맞네요. 볼륨을 좀 많이 많이 줘야 되기 줘야겠네요. 때문에 네. 조금 더 위쪽으로 하려면 볼륨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약물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각각의 주사에 따라서 뭐 합병증이나 위험성도 좀 다르나요? 합병증이나 위험성을 했을 때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추관공 시술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이 있는 옆으로 우리 내려가는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이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요 신경을 따라서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서 그거 위치를 피해서 줘야 됩니다. 그쪽에 약물이 잘못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네. 경추관공식 추궁관 주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바늘을 들어가서 여기에 위치를 시킨다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맞아요. 사실은 항상 긴장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가 딱 들러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간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없죠. 그러다 보면은 그 주사가 여기 신경막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일부분이 약물이 물론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일부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약물에 사용하는 우리 국소 마취제의 영향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는 게 그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아프다. 뭐 다른 병원에서 오셔가지고 예전에 나 이거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하필 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약물 그 진통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국소 마취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은 원래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걸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걸을 수 없는 한 몇 시간은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몇 시간 동안 그게 안 돌아와서 그래서 좀 당황하시거나 그런 그렇죠.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의사도 당황스럽죠. 사실 예기치 못하게 일부의 그 국소 마취제가 그 신경막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약간 좀 일부 마취를 시켰기 때문에 다리의 감각이 좀 먹먹해지거나 힘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데 대부분 몇 시간 지나면 돌아오죠.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물의 농도 정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있으면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근데 또 증상의 특징이 서서히 다 힘이 빠지는 증상들을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을 하고 나서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누워서 10분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다리 힘이 빠지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1시간 정도 더 안정을 취하시고 움직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뒤늦게 뭐 다리 힘 빠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다시 제 과거 얘기로 돌아와가지고요. 과거 얘기. 이제 제가 시골 보건주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이제 주사 치료를 맞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3개월 동안 아예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3개월 뒤에 좋아졌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한 개가 사실 제가 시골 보건주사 환자분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바른 자세를 취한다든지 뭐 이렇게 무리해서 운동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한 3개월 좀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제가 그때 이제 원장님의 과정이나 이런 것처럼 졸업하고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수련을 받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아마 계속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가끔 이제 요즘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 같은데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허리 통증은 자세만 바로 해도 좋아집니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주제로. 운동하면은 오히려 안 좋아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주사 치료는 안 좋을 때만 맞고 뭐 자세 교정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른 자세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제가 처음으로 통증을 겪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3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는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련생활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마 제가 이때는 좀 고년차였을 겁니다.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때 다시 한번 통증으로 이번에는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예, 이때는 증상이 수일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어떤 증상이었냐면은 척추뼈 주위의 압통, 척추뼈 가운데 여기가 있으면은 이 가운데보다는 이제 이 주변으로 이제 이런 주변으로 통증, 해서 예, 만지면 아픈 누르면 느낌이라든지 아프고 예,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침엔 조금 더 심하다가 오후에는 조금 풀리는 그런 뻣뻣함도 있었고요. 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 쪽에 굉장히 통증이 일어서 바로 일어날 수 없고 뭔가를 잡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고 허리를 뒤로 젖히려고 하면 좀 더 아팠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가 막 제가 완전히 들어눕게 된 거는 이제 당직을 하고 다음날 신경외과는 오프가 없으니까 뭐 계속 생활하셨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년차라서 당직을 하고 다음날 오프를 받아서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차에서 내리는데 앉아 있을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그때 거예요. 굳어버리셨네요. 예. 딱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면서 차문을 딱 붙잡고 한 10분을 고민을 하다가 진짜요. 그냥 기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대단한 경험이시네요, 정말. 저희 집 1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틀 정도 이제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뭐 전혀 호전되는 경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저희 이제 전임이 하시는 선배 선생님한테 이제 펠로우를 하고 계신 선배한테 이제 통증 외래를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도 병원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정말 제 평생 뭐 잊을 수 없는 좀 감사함인데 고마운 선배님이시네요. 저도 이제 그때는 지팡이를 짚고 이제 병원에 갔었어요. 와, 대단하시다. 근데 이때 사실 저도 이제 이것이 추관절 증후군이 아닐까 고민을 했었고 저희 선배도 이제 보시면서 이거 추관절 증후군인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후관절 주사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이 후관절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저는 통증은 그래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앉아 있다가 서는 자세 이것도 가능을 해줬고요.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업무도 가능한 수준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후관절 주사는 사실 일반 환자분들이나 잘 모르세요. 저도 이렇게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고 후관절 주사라는 거는 그럼 후관절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의 다 하는 주사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후관절 주사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제 병명이었던 후관절 증후군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척추뼈가 있고 여기 뒤에 척추를 받쳐주는 여기서 보면은 척추 관절에 받쳐주는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이 앞쪽이 있고 이 뒤쪽에는 뼈와 뼈 사이를 받쳐주는 여기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를 후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을 튼다거나 허리를 굽혔다거나 펼 때 디스크가 늘어났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이 뒤에서도 이 관절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대개는 이제 우리 척추뼈가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디스크 쪽에서 하중의 한 70% 정도를 받쳐준다고 알려져 있고 뒤에 후관절에서 한 30% 정도를 지지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이 생기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인분들께서 이제 퇴화가 되면서 디스크도 퇴화가 되니까 이제 여기 버티기 있는 힘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퇴행성 변화가 오면은 요 디스크의 높이가 줄어드니까 이 뼈끼리 충돌하게 되고 당연히 요 뒤에 있는 관절도 부딪히니까 이제 관절에 멍이 들고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그 인대라든지 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 그게 이제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고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뒷짐을 지게 되잖아요. 점점. 그렇죠. 그렇게 뒷짐을 지게 되면은 하중이 앞에 여기 70% 30% 감당하는 게 30% 70%로 바뀌는 거예요. 뒤가 더 부담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뒤에 후관절이 이제 여기 염증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거 같아요. 그 우리가 허리 수술한 환자나 허리 안 좋은 분들한테 엎드린 자세 하지 말라고 하는 자세. 그 이유가 이제 엎드리게 되면은 이 허리의 요 곡선이 과도하게 이렇게 좀 되니까 이 후관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안 좋은 영향,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엎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자세는 좋습니다고 하는 자세 중에서 조금 저게 과연 좋은 건가 하고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한 개가 저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은 후관절 쪽은 딱 같이 안 좋아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걸 좋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조금 의문이 좀 드는 부분들이 요즘엔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후관절 증후군은 이제
증상이 특징적인 증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증상을 적어놨는데 네.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이런 뭐가 이것이 있으면은 이런 이거다. 증상이 있으면은 후관절이다. 네. 뭐 영상에서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나타나면 후관절이다. 후관절 증후군이다.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네. 이거는 정확하게는 허리에 다른 질환이 없다는 것을 검사를 통해서 배제를 하고 배제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서 이거를 추정을 하고 저처럼 주사를 놔봤을 때 효과가 있으면은 아 이게 후관절 증후군이 있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네. 질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상이라든지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을 만나봤을 때 네. 약간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존재가 하기는 네, 합니다. 네, 네. 뭐 허리 특정 부위의 통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뼈 주변보다는 그 옆쪽으로 아파하시는 이쪽으로 네.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 주변의 압통, 이제 말씀드린 이 빨간 표시 네. 이쪽에 되는 이 후관절 주변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실제 갈 때 제가 아픈 부위를 만져보면은 관절이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 손톱으로 표시를 하고 가서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해서 딱 거기 시암이라는 영상을 보면은 그 위치가 딱 정확하게 후관절 후관절이었거든요. 위치. 네. 그래서 이건 주변의 압통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네. 조금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는 네.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둔부, 허벅지, 무릎까지에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사실 디스크나 문제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대신에 후관절 증후군이 있을 때는 이것이 뭐 허벅지나 종아리까지 내려가거나 종아리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무릎 밑으로. 네. 네,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 있을 때 괜찮다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극심하게 통증을 느낀다든지 네. 혹은 허리 뒤로 젖힐 때 그거는 당연히 하중이 이제 후관절에 더 많이 실리게 되니까 통증을 네. 느끼게 될 거고요. 네. 또 이제 조조강직이라고 이제 아침에 좀 더 심하다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움직임이 생기면서 조금 더 좋아지는 양상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그땐 좀 아프고 막 일어날 때 몇십 분 걸리지만 또 활동하다 보면 오후에는 또 풀어져서 오후에는 별로 안 아파요. 네. 아침에 많이 아파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후관절 증후군을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후관절 증후군을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사를 받았던 후관절 내 주사, 파셋 조인트 블락이라고 하는 후관절 내 주사라든지 내측 분지 차단술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후관절 내 주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후관절 여기 사이에다가 네. 주사 바늘을 넣어서 여기 영상 장치를 보면 C암을 찍었던 장치를 네. 보면 여기 바늘을 넣어서 여기에다 직접적으로 네. 주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가라앉히는데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공간이 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네. 약물이 잘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젊었을 때니까 더 젊었을 때니까 네. 약물이 잘 들어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 공간이 한 1.5cc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미 관절이 다 닳고 망가지고 변형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은 구멍에 바늘이 겨우 들어가지거나 아예 맞아요. 안 들어가지는 경우도 막혀서 있고요. 잘 안 들어가지죠. 네. 들어가도 약물조차 안 들어가지는 공간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내측 분지 차단술이라고 하는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 척추뼈를 잡아준 이 관절은 여기 있는 위와 아래에 있는 신경에서 신경에서. 네. 신경에서 이제 내측 분지라고 하는 이 신경이 따로 내려와서 여기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주사를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신경을 차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쪽만 하게 되면은 반대쪽에서도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여기 관절에 담당하는 위쪽 아래 신경 모두에 주사를 줘서 이제 신경을 차단해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요 관절 하나를 차단하려면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와 아래를 같이 해서 해야지 효과가 있다. 네. 왜냐면 신경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또 올라가니까 네. 두 군데를 해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진을 보면 4번, 5번 사이에 후관절의 양측에 있는 후관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양측에 후관절이 내려가는 이제 위치에다가 바늘을 위치를 네. 시켜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과거에 겪어왔던 이제 통증이라든지 뭐 그 치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후관절 통증을 치료를 받고서도 이제 통증이 계속 좀 남아 있어서 이게 호전이랑 악화를 계속 반복했어요. 대학병원에 나와서 이제 일선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까지도
통증이 계속 심해졌다가 아파졌다 이렇게 하면서 네. 좀 많이 힘들었었고 오랫동안 네. 힘이 들었었거든요. 이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필라테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 네. 유연하시겠네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보면은 자세 치료와 운동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제 허리 통증은 자세 교정만 해도 좋아집니다. 운동하면 더 안 좋아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근데 제가 운동 치료를 하면은 근데 운동 치료를 사실 저는 허리가 조금 낫고 나면 운동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일단, 변했네요. 일단 네. 찾아가서 그냥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점은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면은 그동안 제가 앉았다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바른 자세로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을 할 때는 그런 증상을 못 느끼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운동을 하면 다 안 좋아져요. 바른 자세 하면 좋아집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운동을 하면 다 안 좋아져요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세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되니까 그쵸. 그 받쳐줄 수 있는 근력이라든지 인대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우리가 아프기 일단 아픈데 누워 있고 싶지 뭐 앉아서 그 자세 힘들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힘들면 못 하죠. 일단 힘들면. 그래서 네. 제가 뭐 우리 전만 자세라고 하는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전만 자세라고 하는 것도 이제 허리를 바로 펴고 이렇게 있는 이제 뭐 중립 자세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이런 자세를 아마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하면은 10분도 못 버티실 10분 거예요.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모르는 새 네. 점점 허리가 네. 이렇게 줄어들고 평소 자세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뭐 물론 우리가 막 급성기에는 운동을 피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네. 운동 치료도 같이 필요하고 다른 네. 자세를 하는 것들이 같이 네.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주사 치료는 그러면은 맞아야 됩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보통 얘기하는 게 주사 치료 안 맞고도 좋아집니다. 참고 한 3개월만 버티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에서 3개월 동안 힘들었던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험을 겪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네. 주사 치료를 맞고 네. 통증이 좋아지면 빨리 일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운동 치료를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주사 치료를 맞아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내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돌려놓는 시간이 거죠. 짧아지잖아요. 네. 치료 기간이 뭐 몇 달 걸릴 거를 우리가 주사 치료를 맞으면은 그 몇 달을 몇 주 내로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시켜서 그렇죠. 내가 빨리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데 그렇죠. 있어서는 저는 네. 주사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박정근 원장님 병원장님께서 이제 그 운동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을 하시는 부분 중에서 네. 제가 조금 인상적으로 들었던 네. 부분 중에 하나가 운동 치료를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골질이 좋아지고 인대와 근육이 강화가 된다 해서 네. 디스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그렇죠.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이것도 확인했구나. 제가 이제 우리 근육이 뼈는 인대를 통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대가 약해졌을 때 네. 발생할 불안정성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뭐 프롤로 주사 네. 이런 요즘 인대 증식 치료도 많이 생각해 볼 하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인대 증식 그 주사 하기 전에 지금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 몇 개 그 실시간 질문을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윤인님께서 제가 에피두랄 인젝션을 맞았어요. TPI가 효과가 없었어요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TPI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에피두랄 인젝션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주사도 이게 단계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이거는 물론 허리가 아플 때 TPI가 효과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사실은 허리가 아플 때 근육도 같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본적인 원인은 허리 쪽에 신경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TPI를 맞았는데 거기 효과가 없었다는 거는 네. 원래 처음부터 신경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에피듀랄 하는 이제 경막에 주사를 맞고 보정이 네.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어떤 주사를 했을 때 반응이 없으면 요거는 다른 게 원인일 수 있으니까 또 네. 주사 방법을 달리해서 해보는 게 그렇죠. 효과가 있다. 네. 초인님께서 스테로이드 주사랑 뼈 주사랑 같은 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뭐 초음파 보고 하던데 이게 뭐 시안 보고 하는 게 더 좋은 건지도 질문해 주셨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랑 뼈 주사 같이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아주 과거 같은 경우 사실 원칙적으로 이제 부신 피지 호르몬제를 쓴다는 점에서는 같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용어로만 따져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남용하던 시절에 이것들을 뭐 성분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하얀 가루 같은 물질을 사용을 해서 척추 안에 주입을 하게 되면서 트리암시놀론이라는 그런 예전에 쓰던 이제 그거를 주입하게 되면서 그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육을 약화시키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가루 물질이 아니라 이제 액체 물질로 해서 실제 우리 체내에서 뼈 안에 머무른 그 신경 공간 안에 머무르는 시간은 한 사실 2-3일 정도 되는 이후에 몸에 흡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론성으로는 보면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는 맞지만 뭐 실제 작용하는 우리 몸에 미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뼈 주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감이 크죠. 그리고 그 초음파가 더 정확한가요? 뭐 CIM이 더 정확한가? 이런 질문도 있어요. 초음파도 이제 지금 저도 사실 초음파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아까 뭐 경막에 여기다 해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미추신경 같은 거, 꼬리뼈 주사, 미추 꼬리뼈 주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초음파가 장점을 가지고는 있어요. 뭐 일단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제 그에 반응 방사선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초음파로 우리 꼬리뼈 주사를 봤을 때는 뼈는 초음파로 보이지가 않아요. 뼈는 까맣게만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실제로 시술을 할 때도 뼈와 뼈인 우리 이 구조상의 모양을 가지고 생성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보이니까 여기가 이 위치겠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인대 같은 건 또 잘 보이거든요. 인대가 보이니까 바늘을 접근해서 인대를 뚫는 거 확인하고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약물이 들어가고 그 안에 약물이 어떻게 퍼지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이 퍼지는 건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시술을 해볼 때 혈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약물들도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조영제를 줘봤을 때 혈관으로 들어가면 다시 위치를 바꿔가지고 안전하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줘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그 우리가 시술하기 위한 침대에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 아니 처음부터 119 타고 실려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시술을 할 때는 그냥 초음파를 보고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주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저는 이제 올라가서 시험으로 정확하게 영상 장치로 위치를 확인하고 약물을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그 초이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 허리 주사 자주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주사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 간격이 이제 뭐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연수 강좌에서도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하는데 사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맞아야 되냐? 뭐 아까 말씀드린 뼈 주사하는 이제 트리암을 사용하는 아직까지 그거는 관절에서 사용하는데 그것조차 오랫동안 사용한 그것조차 얼마나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보험 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급성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해서 주사를 맞아보는 것도 괜찮고 보험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신경 주사는 약물을 그러니까 아까 부신 피지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신경 주사의 경우에는 3주에 한 번으로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걸로 볼 때는 최소 그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경 주사는 그 정도 간격이면 TPI 주사는 간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TPI도 사실 마찬가지로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이거는 사실 한번 치료를 받고 나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 경과에 따라서 그냥 경과를 보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TPI 주사 그 조합이 어떻게 돼요? 성분이 뭘 쓰시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리도카인, 아까 말씀드린 국소 마취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의 작용을 없애면서 그 통증 결절에다가 찔러서 마취제를 넣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과거에는 드라이 니들, 이제 바늘만으로도 거기를 깨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했거든요. IMS라고 하지 않나요? 인트라 머스큘라 뭐 스티뮬레이션. 그건 이제 또 정기적 자극을 또 그런가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그거 바늘로만 깨주는 그런 드라이 니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요즘에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리도카인을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더 보이고 실제로 주사를 놓을 때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소 마취제를 좀 섞어서 주는 것들이 오히려 안전하게 좀 더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제 환자분들 보면은 주사 치료하고 뭐 큰 통증은 좋아졌는데 주사 맞은 부위가 뻐근하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약물이 그 용량 때문에 그럴까요? 용량 때문에 거기를 채우기 때문에 용량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결국에는 바늘이 들어가서 거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근육을 다 뚫고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에 치료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같이 조금 주변을 같이 손상을 사실 근육의 바늘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근육에 손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게 회복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네. 통증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도 흡수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주사하고 나서 그 주사 부위가 좀 뻐근하게 아픈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약물이 좀 흡수가 될 때까지는 좀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뭐 큰 문제 아니잖아요. 네, 네. 사라지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최전님께서 주사 맞고 나면 증상이 바로 좋아지나요? 언제까지 뭐 기다려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해주셨거든요. 이게 주사를 맞고 나면은 증상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소 마취제 때문에 이제 바로 좋아지는 증상이 바로 좋아진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저도 외래에서 이제 비수센터에서 주사 맞고 나가시면서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너 맞고 나니까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그럼 저는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서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좋아졌다가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약간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다시 아프다고 왜 이런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국소마취제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만,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부신피제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2, 3일에 걸쳐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서서히. 시작해서 뭐 최대 일주일 일주일까지는 정도까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되기 볼 수 때문에 있다. 뭐 실제 아까 제가 통증 주사 간격을 네.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 그런 반응을 효과가 보기 위해서 일주일까지는 봐야 되니까 예, 그 사이에 뭐 계속 아프다고 또 맞지 말고 네, 네. 일주일까지는 스테로이드 효과가 지속될 수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맞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그 궁금한 게 좀 많았는데 맨날 수술만 하는 입장이어서 근데 이제 마취과 우리 전문의 원장님이랑 방송을 하니까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사실 준비한 자료가 되게 더 많으신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정말 좋은 강의를 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무리할게요, 원장님. 네. 오늘 주사치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인 그 질문은 또 달아주시면 다음 방송 시간 때 정리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